매년이 도장을 찍었으니 네 잘못이 아니더냐.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한겨울 찬바람이 뼈 마디마디 스치는 추운 밤, 김도희는 시댁집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겨우 엽전 30냥이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 추위에 다 죽어가는구나. 너도 나처럼 버려진 거니?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주마. 민들레아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들려주세요. 자,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양반가에서 쫓겨난 며느리인 도희는 몰락 직전 양반가 딸이어서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민 종이에 그저 도장만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아의 토지 기록을 조작한 문서였는지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증거가 될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며 시댁 식구들은 도희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범인인 시댁 남자들은 멀쩡히 집 안에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만 거리로 쫓겨난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훔칠 기운도 없이 보찜을 메고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도희는 강둑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으나 시간 지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도희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가 갈대밭 사이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희가 보자기를 걷어내자 추워서 볼이 빨갛게 튼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도희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지 하나, 물건 하나, 이름을 알려줄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도희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도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오늘 밤 버려진 몸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 돌아갈 곳 없는 신세. 아이와 자신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희는 선에서가 아니라 자기 상황과 너무 닮은 존재의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처지끼리 의지하며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도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겨울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이불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였습니다. 아이는 따뜻해지자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가에서 주웠으니 같이 있으라는 글 한 버려졌지만 나에겐 귀하니 보배 진. 강한 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도 같았습니다. 도희가 한 진을 주운 그날의 눈보라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번의 겨울이 지나고 산천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바뀌어도 도희의 고단한 삶은 여전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비가 새는 폐가와 낡은 이불 몇 채뿐이었습니다.
도희는 시댁에서 버려진 그날부터 양반과 교수의 고운 손을 버리고 억척스러운 어미의 손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눈이 빠져라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 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오히려 행복했죠. 한진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한진은 자라면서 특이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말이 빠르지도 영특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눈치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물건의 위치가 바뀌면 한지는 어른보다 더 깊은 집중력으로 바라봤고 반복되는 상황을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을 가진 것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희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수 보자기를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러 쌀가게에 들렀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인심이 야박하고 눈속임에 능한 장사치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희가 보기에도 되박이 밑바닥을 슬쩍 들어올린 것 같이 양이 턱없이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과부 처지에 따질 수도 없어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희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던 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살 아이일 뿐이지만 말했습니다. 주인장, 계산이 틀렸습니다. 한진의 또박또박한 말에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구느냐? 뭐가 틀렸다는 게냐? 한진은 전혀 기죽지 않고 되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쌀 한 되에 넉냥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쌀값이 2알이나 오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장께서 방금 되박을 푸실 때 손가락으로 되박 안쪽을 누르고 푸셨습니다. 그러면 한 홉쯤 덜 들어갑니다.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주인이 헛기침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한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장, 저기 쌀가마니 뒤에 썩은 쌀 섞어 놓으신 거 관하에서 알면 큰일 나십니다. 주인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제대로 쳐서 넉냥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도희는 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진아, 너는 어찌 그리 눈치가 빠르냐? 한진은 쌀 자루를 꼭 껴안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해서 번 돈이잖아요. 한 냥이라도 빼앗기면 안 되지요. 도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운 자식이 친자식보다 더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몰랐습니다. 한진의 이 특별한 재능이 훗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풀어낼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이라고 해봤자 묽은 죽에 나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쌀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었지만 모자는 오순도순 밥상 머리에 앉았습니다. 도희는 자신의 국그릇에 있는 건더기를 떠서 한진의 그릇에 덜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진이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그러자 한진이 정색하며 다시 건더기를 도희의 그릇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큽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결국 도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진이 떠먹여 주는 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누굴 닮아 이리 착한 게야. 가난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세상 그 어느 부잣집보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호롱불을 일찍 끄고 모자는 낡은 이불 하나를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외풍이 심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니 춥지 않았습니다. 고된 하루 노동 탓인지 도희가 신음을 흘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작은 손길이 도희의 어깨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깨 아프시지요?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한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희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얼른 커서 어머니 다시는 바느질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진의 당찬 맹세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어미는 우리 한진이가 있으니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한진이 도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희는 한진의 머리 냄새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땀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쌀독을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빈털터리 몸뚱이뿐이었지만 도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하나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도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진의 특별한 재능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 나는 춘궁기였습니다. 겨울에 아껴 먹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굶주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희의 집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일감마저 뚝 끊긴 탓에 모자는 며칠째 묽은 쑥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쑥이며 냉이, 쓴바퀴 같은 봄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톱 밑에 흙만 끼고 가시던 불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진 입에 풀이라도 넣어 주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해질녘 도희는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앞에는 정성껏 다듬은 나물 바구니를 놓았지만 지나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탓입니다. 도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습니다. 본래 양반과 교수로 자라 장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데다 남들 앞에 나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몹시 부끄럽고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파리만 날리는 좌판을 보며 도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이걸 못 팔면 한지는 또 굶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관아의 형방 아전 조진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진결은 지방관아의 형방 아전으로 일은 대충하지만 찝찝한 사건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장터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박판로 사건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서시오. 조진결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판로라니 그 관아 문서 유출 혐의로 처형된 죄인 말인가? 그렇지. 6년 전 일이지. 토지 장부를 빼돌렸다가 들켜서 곤장백대에 맞고 죽었다던데. 도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판로. 그 이름을 들으니
6년 전 자신이 시댁에서 쫓겨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관아 문서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도희를 내쫓았는데 그때 함께 거론되었던 이름이 바로 박팔로였습니다. 도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도희는 한진의 손을 꽉 잡고 조진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진결은 손에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팔로가 처형되기 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증언이 있소. 혹시 그날 밤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강가. 도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진을 주운 곳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도희가 한진을 발견한 것은 박팔로가 처형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마.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설마 한진이 박팔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한진이 도희의 치마폭에서 벗어나 조진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 왜 죽었어요? 조진결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살 아이치고는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관아 문서를 빼돌렸다는 죄목이었지. 토지장부를 조작해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더구나. 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훔친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조진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건 객주 주인 문정분이 차지했지. 그럼 그 아줌마가 이득을 본 거네요. 왜 그 아줌마는 조사 안 받았어요? 조진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조진결이 6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박팔로 사건은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인은 박팔로 혼자,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진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누군가 설계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나도 그게 이상했어. 조진결은 무릎을 굽혀 한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냐? 강한진입니다. 나이는 6살입니다. 조진결은 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6살 아이가 사건의 모순을 단번에 짚어낸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진아, 혹시 너 이 문서 좀 볼 수 있겠니? 조진결이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진은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다 읽을 줄은 몰랐지만 한진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여기 도장 찍힌 날짜요. 이 날짜는 겨울인데 여기 적힌 증인 이름 옆에는 복숭아꽃 필 무렵이라고 적혀 있어요. 봄이랑 겨울이 같이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조진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정말로 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날짜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수십 번을 들여다본 문서였지만 이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한자 이름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박팔로고 여기서는 박팔로예요. 글자가 달라요. 조진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진이 지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의 모순, 이름의 불일치, 증인 기록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이 모든 것이 문서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급하게 만든 위조 문서야. 조진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판로는 억울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부터 조진결은 박판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은 조진결을 따라다니며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아직 잘 읽진 못했지만 한진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진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배열했습니다. 날짜, 장소, 증언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진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증인은 그날 다른 마을에 있었대요. 여기 와서 증언할 수 없어요. 이 토지는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시기가 박판로 아저씨가 잡힌 날이랑 똑같아요. 이 도장은 박판로 아저씨 것이 아니에요. 크기가 달라요. 한진의 지적은 하나같이 정확했습니다. 조진결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들도 놓친 사건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객주 주인 문정분의 창고에서 진짜 토지 장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박판로가 빼돌렸다는 문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진짜 문서는 문정분이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조진결은 문정분을 잡아들였습니다. 문정분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6년 전 박판로는 문정분의 토지 탈취, 음모를 알아챘습니다. 박판로는 관아의 설이었기에 문서 조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정분은 박판로를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들어 박판로가 범인인 것처럼 꾸몄고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박판로를 처형시키고 그 집안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박판로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는 하나를 놓쳤습니다. 박판로에게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판로는 죽기 전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마저 죽임당할까 두려움에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가에 아기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아기를 도희가 주운 것이었죠. 조진결을 우연히 도희의 양반댁 며느리 출신과 행적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진이 도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조진결이 도희를 찾아왔습니다. 도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진결을 맞았습니다. 도희 씨, 한진이를 주운 날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6년 전 동짓달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어디서 주웠습니까? 강가 갈대밭에서였습니다. 조진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진을 주운 시점, 장소, 그리고 박판로의 마지막 동선이 일치했습니다. 한진이는 박판로의 아들입니다. 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이 자신이 주운 아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박판로의 아들이었다니. 도희는 한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진결은 한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내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다. 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판로는 사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정부는 문서 위조, 살인교사, 재물탈취 등의 죄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판로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의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한진에게 돌아갔습니다. 토지와 집, 그리고 적지 않은 재물이었습니다. 조진결이 도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진이는 양반과 자식입니다. 박판로의 친척들이 한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양반 대접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도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진은 이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의 핏줄이 밝혀졌고 재산도 돌려받았으니 떠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요. 한진이는 양반집 자제니까요. 잘 됐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더 힘들 뿐입니다. 도희는 한진을 불렀습니다. 한진이 도희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진아, 이제 너는 내 집으로 가야 한다. 친척 어른들이 너를 데리러 오신단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껏 글 공부도 할 수 있어. 한진은 울면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안 가요. 한진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너는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야. 어미 곁에 있으면 안 돼. 한진은 도희의 치마폭을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도희는 눈물을 흘리며 한진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한진아,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가난한 어미 때문에 내 팔자를 망치면 안 돼. 나 같아도 그리했을 거야. 하지만 한진은 더욱 세게 도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어머니예요. 저를 살린 건 어머니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한진의 절규에 도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조진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겪은 고난과 나눈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박판로의 친척들이 도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양반 행색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한진이의 친척이요. 이제 아이를 데려가겠소. 제일 앞에 선 사내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박판로의 사촌형 박판석이었습니다. 6년 전 박판로가 역적으로 몰렸을 때는 나 몰라라 부정하며 모른 척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판로의 무죄가 밝혀지고 재산이 돌아오자 갑자기 나타나 혈육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진이는 도희의 치마폭 뒤에 숨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 애를 거지 꼴로 키워놓았구먼. 우리 조카가 이 꼴이 되다니. 박판석의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한진의 옷은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신발도 다 해져 있었습니다. 박판석이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도희 앞에 던졌습니다. 은자 50냥이요. 그동안 아이 키운 품삯이니 받으시오. 이제 우리가 데려가겠소. 도희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냥. 비참하다 느꼈고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 돈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진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진이 뜻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시지요. 박판석이 비웃었습니다. 6살 아이가 무슨 뜻이 있겠소. 어른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도리지. 그때 한진이 도희의 뒤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박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내 친척이다. 큰 집에 가서 글공부도 하고 양반 대접도 받고 살 텐데 왜 안 간다는 게냐? 한진은 도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박판석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라니, 저 과부가 무슨 내 어머니냐? 너를 주워다 키운 것뿐이지. 내 진짜 아버지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살린 건 어머니예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도, 제가 배고플 때 당신 것까지 주신 분도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박판석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당장 데려가거라. 박판석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험상궂은 하인들이 한진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도희가 한진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어찌하여 억지로 데려가십니까? 박판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혈육인 우리에게 권리가 있소.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조진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관아의 포졸 몇 명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조진결의 목소리에 박판석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형 빵나리. 잘 오셨소. 이 과부년이 우리 조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하오.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조진결은 박판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법 말이오? 좋소. 그럼 법대로 따져봅시다. 조진결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판로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이요.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재조사 과정에서 발견했소. 박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진결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내 아들을 친족들에게 맡기지 말라. 박판로 사건 당시 일가부치들은 모두 나를 버렸다. 특히 사촌형 박판석은 나를 역적이라 부르며 연을 끊었다. 내 아들을 그런 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내 아들이 선택한 자를 부모로 따르게 하라. 조진결이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박판로는 자신을 구해줄 은인을 예견했소. 그 은인이 바로 도희씨요. 법적으로도 도희씨가 강한진의 부모이요. 박판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던졌던 엽전 꾸러미를 주워들고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좋소, 거지 새끼나 거지년이나 잘 어울리는구려. 박판석 일가가 떠나고 나자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희는 주저앉아 한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한진아. 어미 곁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조진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소. 도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판로의 재산이 한진이에게 돌아왔소. 토지와 집, 그리고 상당한 재물이요.
이제 한진이는 부잣집 도련님이요. 도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진결이 웃었습니다. 박판로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는 기와집이요. 이제 그리로 한진이와 함께 이사 가시오. 그리고 한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시오. 비범한 아이입니다. 도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년간 빈민굴 같은 폐가에서 살았는데 이제 기와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며칠 후 도희와 한진은 박판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한진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도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한진에게도 검소함을 가르쳤습니다. 한진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한진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진은 글을 배운 지 3달 만에 천자문을 떼었고 1년 만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을 분석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한진이 8살 되던 해 마을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 김진사 댁에서 은자 100냥이 사라진 것입니다. 김진사는 하인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하인의 방에서 은자 10냥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진결이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인은 곤장을 맞고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진은 조진결에게 부탁하여 김진사 댁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진결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2년 전 박판로 사건을 떠올리며 한진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진은 김진사 댁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은자가 보관되어 있던 곳간, 하인이 머물던 방, 김진사의 안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진은 작은 모순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인의 방에서 발견된 은자 10냥은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잃어버렸다는 은자는 오래된 것이라고 했는데 하인의 방에서 나온 것은 최근에 주조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곳간의 자물쇠에는 억지로 부순 흔적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정상적으로 연 흔적만 있었습니다. 하인은 곳간 열쇠가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셋째, 은자가 사라진 날 하인은 다른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도둑질을 했을까요? 한진은 이 모든 것을 조진결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진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은자를 훔쳤고 들키면 곤란해진다는 이유만으로 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하인의 방에 새 은자를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하인은 무죄로 풀려났고 김진사의 아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한진의 명성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가 사건을 해결했다니 신동이 아니냐? 박판로의 아들답구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억울함까지 풀어주다니. 한진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도 한진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늘 밤이 되면 끌어안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한진아, 내 재능은 하늘이 준 것이다. 그것을 억울한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자랑하거나 뽐내는 데 쓰면 안 된다.
네, 어머니. 한진은 도희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진이 15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양반이 자기 집 마당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양반의 하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양반이 평소에 하인을 죽어라 괴롭혔고 하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나리가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칼을 빼내려고 잡았을 뿐입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진결이 한진을 찾아왔습니다. 한진아, 이 사건 좀 봐주겠니? 내 눈에는 뭔가 이상한데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겠어. 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도 허락했습니다. 가거라, 한진아.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한진과 조진결은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한진은 사건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칼에 묻은 피가 너무 적었습니다. 사람을 찌르면 피가 많이 나는데 칼에는 피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죽은 양반의 상처는 왼쪽 가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사람을 찌르면 오른쪽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왼쪽을 찌르려면 매우 어색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죽은 양반의 옷에서 이상한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흙은 마당의 흙과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흙이었습니다. 한진은 그 흙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같은 흙을 찾았습니다. 결국 한진은 양반의 사촌 집에서 똑같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재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범인은 양반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은 유산 상속 문제로 양반과 다퉜고 격분하여 양반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원한이 있을 것 같은 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인은 풀려났고 사촌은 처형되었습니다. 한진의 명성은 이제 한 고을을 넘어 여러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15살 신동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도희가 한진에게 물었습니다. 한진아, 힘들진 않니?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니? 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한진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생각해요.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만약 그때 누군가 진실을 밝혀줬다면 아버지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진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진이 참 착하구나. 어미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박팔로의 혼도 저 달빛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양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께서 특별과거 시험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진결이 급히 도희를 찾아왔습니다. 도희 씨, 한진이를 한양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도희는 망설였습니다. 한진을 멀리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진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진아, 내 뜻은 어떠하냐? 한진은 도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는 못 갑니다. 같이 가주세요. 도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어미가 함께 있어주마. 모자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서로가 함께라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도희와 한진은 작은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한진은 매일 과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의 진짜 실력은 글짓기가 아니라 사건 해결에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문제가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낸 문제는 바로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독살당한 사건이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자에게 장원급제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응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은 달랐습니다. 한진은 관아에 보관된 10년 전 기록들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현장을 조사하러 다닐 때 한진은 먼지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한진의 눈은 문서 속 작은 모순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날짜의 불일치, 증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기록된 사실과 실제 상황의 차이점들을 말입니다. 한진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10년 전 그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은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관료의 마지막 식사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관료가 혼자 식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기록에는 2사람 분량의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존재가 기록에서 지워졌을까요? 한진은 발벗고 찾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관료의 집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고위직에 있는 판서 한 명이었습니다. 한진은 그 판서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판서는 죽은 관료가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죽은 관료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한진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시 독살에 쓰인 독은 매우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궁궐 내부의 극소수 인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서가 바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아직 헤매고 있을 때 한진은 이미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임금께서 한진을 불렀습니다. 대전에 선 한진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전하 강한진이라 하옵니다. 10년 묵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하는데 설명해 보거라.
한진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 모순점 하나하나,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시간순으로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대전에 있던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진이 지목한 판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명입니다. 15년 묵은 일을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임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짐도 그대가 의심스러웠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두었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소. 임금께서는 의금부에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한진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판서는 10년 전 경쟁자였던 관료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판서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죽었던 관료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진, 내 나이가 몇이냐? 15입니다. 전하. 15에 10년 묵은 사건을 풀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짐이 너를 장원급제로 정하노라. 15살의 장원급제,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을 나와 첫 번째로 한 일은 도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진이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도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원급제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도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하던 빨래를 던지고 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장하다, 우리 한진이.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한진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관직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한진아, 짐이 너를 의금부 도사로 임명하노라. 억울한 백성들의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맡거라. 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싶사옵니다. 어머니 없이는 소인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사옵니다. 임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내 어머니께 정경부인 품계를 내리겠노라. 도희는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 거지처럼 떠돌던 자신이 이제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워 키운 아들 덕분에 말입니다. 한진은 의금부 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억울한 사건들이 올라왔고 한진은 하나하나 진실을 밝혔습니다. 한진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진을 비밀을 보는 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진은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도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도희는 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한진아. 그것은 내 재능이고 내 노력이다. 한진이 20살이 되던 해 조진결이 한양으로 한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진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조진결이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관아 창고 깊숙한 곳에 너의 아버지가 적어놓은 또 하나의 편지다.
최근에 발견되었어. 한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바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 한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비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다오. 아비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비는 정의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내가 만약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너를 구해준 은인 덕분이다. 그 은인을 진짜 부모처럼 섬겨라.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은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비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도희를 찾아갔습니다. 도희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진이 도희 옆에 앉았습니다. 제 친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뭐라고 쓰여 있더냐? 아버지는 저를 구해준 은인을 진짜 부모처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핏줄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요. 한지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그날 밤 강가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한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압니다. 굶으면서도 제게 먹을 것을 주셨고 추운 겨울에도 당신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밤새 바느질하시며 손가락이 피나도록 일하셨습니다. 도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진아, 이 어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저를 얼어 죽을 뻔한 저를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핏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도희는 한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한진아. 어미도 네가 없었으면 그 강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진은 아버지 박판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도희도 함께했습니다. 무덤 앞에 선 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한진이 인사 올립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구해준 은인을 어머니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고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판로의 영혼이 아들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진은 조선 최고의 형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억울한 사건들이 한진의 손을 거쳐 해결되었습니다. 한진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진은 평생 도희를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매일 아침 도희께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드렸습니다. 도희도 행복했습니다. 15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워 키운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한진에게 말했습니다. 한진아, 어미가 너를 주워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미를 구해준 것 같구나. 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죽음에서 구하셨고, 저는 어머니께 살아갈 이유를 드린 겁니다. 도희는 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도희가 한진을 주었을 때, 사실은 한진이 도희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죽으려던 도희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것이 바로 한진이었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키우기 위해 살았고, 한진은 도희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도희가 70세가 되던 해, 한진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도희의 칠순을 축하했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선물도 내리셨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한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저를 주어 자식으로 키우셨습니다. 굶으시면서도 저를 먹이셨고 추우셔도 저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한진은 도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도희는 한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진아, 어미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어미가 살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어미가 행복했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림받은 과부와 버림받은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도희와 한진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에 아버지도 계실까요? 한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시고 말고. 내 아버지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도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한진을 사람답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한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의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진은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진 판서는 조선 최고의 명판관이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의로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버림받은 양반집 며느리와 버림받은 아이가 서로를 구하고 함께 성장한 이야기는 조선팔도에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이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